의 공동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자, 화요일 공동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얼천 김준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아주 훈훈합니다. 훈훈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이슈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였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는데요. 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는 이제 복귀를 했고요. 먼저 총평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굉장히 많이 의견이 갈렸어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기각 5명, 인용 1명, 각각 2명 이렇게 나왔는데 기각도 5명이 다 완전히 이제 일치된 의견은 아니에요. 자, 일단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다수의 의견은 헌법재판관 3명을 이제 임명하지 않은 거는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총평 먼저 얼천님 먼저 들어볼게요.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총평 네네. 이 정도만 할게요. 뒤에 좀 하나씩 자세하게 얘기- 알겠습니다. 총평부터. 아, 그게 답입니까? 총평 길게 하셔도 돼요. 짧은데요. 아, 저는 사실 기각을 예상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갈래가 나눠져가지고 기각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지금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선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3 계엄 사태가 가장 먼저 탄핵 심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형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재판관들이 판결문을 좀 정밀하게 쓸 것이다. 그리고 국론이 분열돼 있으니까 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쓰려고 선고가 늦어지는구나 했는데 어제 정계선 재판과 김복형 재판관의 이 판결 결정을 보고 아, 이렇게 너비가 넓구나. 그러게 굉장히 갈렸어요. 거의 뭐 기분이 그 사이에는 한강 정도가 아니라 거의 양쯔강 정도로 너비가 넓은데 네. 세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의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어제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심판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느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는데 일단 그러니까 두 분 다 지적했듯이 갈렸습니다. 의견이. 진짜 갈렸으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심판의 예를 들어서 전망을 이걸로 유추를 해보자면 8대 0은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아니, 전 여전히 아직도 8대 0이라고 믿고 싶은데 네. 어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파면과 인용은 확실하지만 이탈표가 생기는 파면일 수는 있겠다. 8대 0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봐도 개별 의견을 내는 걸 가급적 좀 자제하고 원팀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전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권한쟁의 심판부터 한덕수 총리까지 이견을 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판관들이. 그래서 뭔가 설득의 평의보다는 이견의 평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탈표가 생기는 파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8대 0 안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은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는 4대 4로 갈렸잖아요. 네. 그리고 최재 이창수 이제 두 사람,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검사 3명은 뭐 탄핵 기각이 나왔지만은 일부 이제 개별 의견으로 3명은 최재는 특히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저는 어쨌든 비슷하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기각인데 이진숙은 좀 논쟁적이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2명을 하라, 3명을 하라, 2인 체제, 3인 체제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써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5인 체제 중에서 3명은 돼야지 이게 토론이고 다수결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식과 법에 안 써 있는데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이걸로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임무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게 갈릴 거라고 봤는데 대충 그렇게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최재 감사원장이나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전에 그 헌재가 했던 성향을 봤을 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을 거예요. 물론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죠. 그래서 특히 진보 성향은 3명을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한덕수는 일단은 쟁점이 151명이냐 200명이냐를 가지고는 이거는
그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그랬었죠. 예. 네, 그러니까 보도 나오는 걸 저는 보면.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두 개. 이거에 대해서. 뭐, 완전히 원팀이면은 모르겠으나 이미 원팀이 아니라는 거는 앞에서 이미 노정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별 의견 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하진 않다.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기각이 될 거고 몇몇의 이견도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거에 보면은 큰 틀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 이긴 최고가 얘기했듯이 완전 레인보우가 돼버렸으니까. 네, 레인보우가 이번에는 돼서 그랬어요. 이번엔 그렇게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돼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추론했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르게 나올 것이냐. 그러기에는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너무 명확하다. 화면이 너무 명확하다. 명확하고 전 국민이 다 봤고 그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만 인용돼도 파면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네. 나머지를 다 기각하더라도 5개 어느 거 하나 빠져나갈 구멍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이재명 20연개설 등등등을 해가지고 시간 지연 전략을 쓰는 거지 이게 최종적으로 그러면 각하나 이렇게 나오기에는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하 의견, 기각 의견 뭐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각하 의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2명, 그러니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이 각하 의견이 2명이 나오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각하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는 약간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의견이 뭐였냐면은 이게 탄핵 소추의 의결 종속수가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2명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네. 각하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기준을 지켜가지고 탄핵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딱 들어맞는 사례는 똑같은 사례는 아니에요. 자, 이기인 최고님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는 97-13 결정이라고 있어 판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상속세 거부 처분 취소 위헌 심판 청구일 텐데 제가 기억할 때 만약에 9명의 재판관이 있을 때 6명이 인용이고 3명이 각하면 주문은 기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별개 개별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 아무리 3명이 각하를 한다 하더라도 6명, 5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인용을 해버리면 다수의 인용과 소수의 각하 의견이 충돌했을 때는 기각으로 주문을 합니다. 결국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할 텐데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부터 권한쟁의 심판 지나서 한덕수 총리까지 재판관들이 경향성과 정파성을 따라가는 건 아니냐는 염두를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전 복식조라고 표현하거든요. 김복형, 네. 정영식, 그리고 조한창. 그래서 이른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별 의견을 냈었던 것도 3명이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기각 의견을 냈었던 사람 중에 김영두도 포함됐지만 그 3명이 있었었고 한덕수 총리에서도 2명 각하에 1명 기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꼭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까운 주장과 결정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경향성과 정파성이 센 재판관들을 추천할 수는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지는 대통령과 좀 맞닿은 논리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파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염두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이견을 제시하는 것 아닐까라는 좀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5대3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예상을 하지 않고 네. 무조건 인용인데 네. 각하가 2명으로서 이렇게 빠져나간 것처럼 1명 정도는 세게 의견을 제시할지 몰라도 네. 눈치를 보면서 결국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 상황을 군권 통치로 가능하게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는 거니까 분명히 각하를 결정했었던 2명의 재판관들도 이거는 파면돼야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경향성이 세다고 보이는 김복형 재판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오히려 의미에서 7대1 그쪽에서? 정도로 최악의 네. 경우 7대1 정도로 아마 파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하 얘기하다가 이제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 얘기를 그동안 해왔던 거는
기각으로는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쟁점별로 5개를 다 하나씩 따져봤을 때, 네. 그러니까 아예 요건이 안 된다를 놓고 그렇게 한 건데, 저는 각하 의견조차 그동안은 희망회로였다라고 보고, 오히려 기각 얘기를 하는 게 그쪽에서는 약간 이제 뭐 붐을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을 넣어주는 거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국힘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을,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일단은 각하가 되려면요, 절반 이상이 나와야 돼요, 각하가.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4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지 각하가 되는 거니까, 4명 이상이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아, 한두 명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은 저는 여전히 8대 0이라고 믿고 있고, 이 논점이 우리 송채경관 진행자가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한테는 151명, 200명이 아무런 그렇죠. 관련이 없어요. 네. 예, 그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151명, 200명은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논쟁이 있었고, 해설서에도 그 당시에 권한대행을 그 당시에 직무로 한다라는 거가 써 있었기 때문에 200명이라고 뭐 이거를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151, 아니, 헷갈린다. 200명이라고 해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약간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논리성을 거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이번에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내란죄 철회 얘기가 한덕수는 정확하게 내란 행위라고 했어요. 그때 네. 아예 내란죄 철회 문제는 1월 6일날 논란이 됐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 행위라고 한 다음에 근데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부분은 빼겠다라고 2월 6일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쪽에서도 계속 이거 철회한 거 내란행위 청이 철회한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예 언급조차 안 했다라는 거는 아예 쟁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 가능성 자체가 저는 가히 없고 또 하나는 한덕수 쪽도 똑같이 공수처의 그 수사 기록을 채택한 걸 가지고 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제 윤석열은 이제 검찰 쪽, 뭐 공수처 거는 아예 채택도 안 했으니까 검찰 쪽 거를 피신 조서를 채택한 거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예 언급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가 보기에는 쟁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릅니다. 또 갑자기 그게 갑자기 각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헌재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향성 봤을 때 헌재는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보기에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크게 완전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측 가능하게 각하 의견이 거의 안 나오거나 나와도 하나 나오거나 어느 정도? 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각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총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어요. 4명의 의견은 같은데 김복현 재판관 아까 말씀하신 그분 1명만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4명의 의견은 그거예요.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은 하다.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김복현 재판관은 그것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아까 이기인 최고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 김복현 재판관, 그다음에 나머지 2명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기각 의견에서 1명이 좀 달리 의견을 낸 거. 이거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김복형 재판관의 전 결정이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었던 이유는 뭐 기간이 짧다 안 짧다 숙고를 진행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네. 한덕수 총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에게 권한이 없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합의를 해야지만 임명을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임명할 의지가 없으니까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추단의 논리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갑자기 어느덧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비껴가고 시간이 짧았으니까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냥 기각을 주기 위한 어떤 구차한 결정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에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 결정문, 유행가 같은 결정문이 법은 위반했지만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하지 않는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대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 상대적인 거고 네. 계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것이 중대한지를 법적 근거로 명시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주관적 기준으로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법은 위반했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모순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결국 이 헌법재판소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법은 위반했지만 중대한 거 아니니까 난 괜찮아라고
받아들일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엄격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각 의견 5명, 4명, 1명 이렇게 나뉜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를 한 게 일단은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6일 날, 27일 날 선출했는데 28일 날 탄핵했나 뭐 그 하루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선출을 그때 했지만은 이미 그렇게 선출할 걸로 이미 그리고 갖은 논란과 이게 정치권에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만에 임명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게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이 안 주어진 것인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기인 최고가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상당히 저도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고민인 거죠. 이게 약간 고민인 게 이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들 그러면 싹 다 탄핵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을 한 2년 동안 안 고쳐. 네. 국회에서. 뭐 이런저런 사유로. 그러면은 이것도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기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상식으로 다 낸 거예요. 상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선출하면은 대통령이 그냥 약간 뭐 개인적인 일정이나 다른 일정으로 지연될지언정 대충 뭐 일주일 아무리 길어도 뭐 2, 3주면은 했겠죠. 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피곤해진 거. 이거 법을 다 바꿔야 돼요. 일주일 안에 임명해야 된다. 아예 딱 그 명시적으로 못 박아가지고 시기를. 예를 들면은 뭐 상설특검도 추천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추천 의뢰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추천 의뢰만 언제까지 한다고 없고 나머지는 다 기한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추천 네. 의뢰만 없는데 그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뭉개는 거거든요. 이게 비극이에요. 정치의 비극인데 그렇게 안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김복형의 의견이 뭐가 됐든 이게 다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와버린 이상 이제는 다 법을 다 바꿔야 돼. 기한 다 명기하고. 네. 아 이게 근데 너무 진짜 그러게 뭐 하는 관례적으로 하던 일들을 다 법적으로 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또 안 좋은 부분들이 짓이야. 있는데. 좀 정치를 복원하자 제발. 이건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용 의견 혼자 좀 외롭게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는데 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각 의견 낸 분들과 똑같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 그건 다 이제 똑같이 의견을 냈고 여기에 더해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도 위법 유현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정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상대적인 것을 가져와서 이거는 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계선 재판관이 생각보다 세구나. 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바등그리고 신뢰도는 높진 않지만은 지금 헌재에서는 정계선과 김복형이 싸우고 있다. 그거 너무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극과 극으로 나와서 네. 약간 이쪽 진영과 진영의 대표자처럼 뭐 싸우고 있다. 확인은 못했어요. 누구도 네. 확인을 못했는데 막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념적인 차이, 어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스탠스의 차이가 극명하구나. 근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이런 판결을 결정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고. 네. 자연스러워. 왜냐하면은 헌재 구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국 사회 축소판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임명하고 거기에 또 각자 성향이 있으니까 그 보수 대통령인지 진보 대통령인지 다수당이 이제 보수인지 진보인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각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 세게 많았잖아요. 사실 한덕수 파면해야 된다. 네.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한 거. 그거를 민주당도 탄핵 소추안을 넣었고 그거를 일종의 정파적 이해관계 아니면 정파적 견해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한 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지금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좀 추스를 수 있느냐, 이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좀 살짝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저는 8대 0은 피할 수 없다. 다른 윤석열 선고의 경우는 윤석열은 8대 0을 피할 수 너무 없다. 명백해요. 너무 명백해. 알겠습니다. 인용 의견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김복형의 복자와 정계선의 선자를 따서 네. 이 복선이다 이거. 아, 목선이다. 약간 오, 윤석열 네. 탄핵 심판의 복선이 이렇게 깔리는구나. 네. 평의가 설득의 평의보다는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전 재판관들의 상식을 믿고 어찌됐든 인용까지는 갖고 갈 것 같은데 얼마나 이렇게 재판관들이 이견을 크게 내느냐가 제 관건일 것 같고요.
인용 의견은 사실 정상적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관의 이 존재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추천했었던 각기 정파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가장 마땅한 결론을 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맞습니다. 존재의 취지인데 네. 거기서 사실 3명을 임명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한 축을 아예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가 사실 정파적인 논리였던 거잖아요. 이른바 좌익 편향의 판사는 안 된다. 그게 국힘의 논리였었고, 그걸 한덕수 총리가 받아가지고 안 했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계선 재판관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나온 결정문을 보고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네. 특히 힌트가 거의 없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비상계엄이 과연 위헌인지 이게 내란 행위인지 이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한덕수 총리 결정문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포커페이스를 너무 유지하는 거 아니냐? 우리 뭐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건가?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실제로 이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게 일부러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조간 보니까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힌트가 없었다, 네. 예고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설시에서 이거는 김복형 재판관도 인정한 겁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를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설시한 건데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결 과제인 계엄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계엄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장관이 계엄의 발의자이고 국무총리가 건의자이고 대통령이 집행자인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면서요. 이건 김복형 재판관도 인정한 겁니다. 네. 그러면 계엄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적시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왜 힌트가 없었다고 할까? 이미 그러면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계엄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이미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막 힌트가 없었다, 예고가 없었다, 건지는 게 없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학은 아까도 내란죄 철회 부분. 네. 그러니까 적법 요건 절차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을 다루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평의를 거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동일성 원칙마저도 깔끔하게 해소가 됐으니까 분명히 수학은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의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인다. 그렇죠. 계엄을 보면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여기 들어가 있다. 계엄법 이렇게 위반.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를 먼저 하면 안 되는 주요 논거 중에 이거였어요. 네. 한덕수를 먼저 하면은 거기에 윤석열께 너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헌재가 고심을 했고 한 10번 뜯어 고쳤을 거예요. 네. 야,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티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티나잖아. 숨기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인 최고 같은 분이 그 빈틈을 이렇게 해가지고 꼴대에서 왜 꼴대까지 보이는 거야, 나한테 단독드립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혼자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힌트가 없었다라고 보는 이제 아마 한 70%는 힌트가 없었다고 보는 것 같고 네.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매 눈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명시적이지는 않으니까. 명시적이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놓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려면 읽어라 이긴 너 읽으려면 읽어라 이렇게 고심해서 썼다 이거를 보니까 네. 저는 그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네.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근데? 아니 뭐 동의해 주세요. 예. 아니 딱히 동의하지는 않는데 네. 반박은 못 하겠어. 아, 그래요? 나름 논리적이야. 나름 네. 논리적. 그러니까 명시적인 내가 내란이 보기엔. 있다 없다를 기대한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스포일러 할 거라는 거를 재판관들도 알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라도 우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탄핵 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뤄질 텐데 뒤따라오는 형사 재판에서도 누가 체포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좀 안 맞아버리면 형사 재판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법부의 권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안 보이려고 했겠죠. 가리려고 가렸지만 계엄의 선결 과정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티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했던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지칭하지 않고 결정문을 보면 그냥 회의라고 회의라고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난 다음에 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라고 지지했기 때문에 앞선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단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까지 이제 하시는 거 봤는데, 네. 그러니까 너 숨은 그림 찾기야. 이거 제가 숨은 그림 찾기라. 진짜 숨은 그림 찾기. 예, 숨은 그림 찾기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그래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파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노력을 억지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다가 그거를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오히려 넣으려고 그런 네. 힌트를 넣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빼려고 노력을 했겠지. 근데 네. 남은 게 그거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회의와 국무회의의 차이 이걸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구차하고요. 이걸 가지고 굳이 우리가 막 국무회의의 뜻이 있고 회의를 왜 이렇게 얘기했으며 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 없다.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보수 논객들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용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이들 이제 전망을 하고 계세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이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든가 아니면은 즉시 하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 굉장히 센 언어로 다들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기각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기의 경험에 비춰보면은 기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온 게 9번인데 9대 0으로 민주당이 완패했다. 곧 10대 0 콜드 게임이 선언이 될 것이다.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그게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냐라고 봤으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지지자들이 원하니까 네. 약을 파는 거죠.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돼서 네. 그러면 가서 권성동한테 막 따지러 가나요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뭐 장동혁 최고가 그런다고 뭐 장동혁 최고한테 10대 0이 아니고 왜 9대 1이 됐어라고 하면서 따질 것도 아니고 뭐 이를테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각돌 각하 하나 이렇게 봤는데 만장일치 됐다고 오세훈한테 가서 따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람들이 다 흥분해 있으니까 듣기 좋은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크게 의미를 저는 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 얘기는 다 원래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네. 다 빼고 들어요, 사실은. 근데 선고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뭔가 스탠스를 바꾸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을 겁니다, 그분들. 그런데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해서든 그 길을 또 찾을 거다. 그 국민의힘에서 애도기간 일주일간 갖겠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애도기간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대선 경선 일주일간 안 들어간다. 인용이 될 경우에 바로 대선에 돌입하진 않는다. 않는다. 그게 그거지. 인용된 거입니다. 마음속에 깔아놓고 이제 애도 기간 동안 적당하게 그래도 우리가 선거는 치러봐야지 하지 않겠나 뭐 이러면서 이제 딱 바꾸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 워낙 잘하는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극렬 지지자들을 위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선거 뒤에는 아마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9대 0 완패 10대 0 콜드 게임 선언. 제가 장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 장기라는 게임의 특성이라는 게 9개의 졸개를 놓쳐도 한 개의 왕만 잡으면 이겨요. 그 장기의 게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9명의 탄핵 재판에서도 완전히 무결하게 전패한 게 또 아니잖아요. 저도 뭐 줄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분명히 위법과 위헌성에 대해서는 입증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9명의 전례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은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적국이 침탈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야당이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야당이 뭐 입법 독주한다고 해서 그걸 군권 통치로 대응한다? 이건 어떤 재판관이 상식이 있는 재판관이라면 이 선례에 당위를 부여하지 않을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도 자기의 직무의 70%를 야당 의원을 만났대요. 오바마 대통령도 한 달에 1.7회씩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유가 왜겠어요? 야당과의 소통, 국정 운영의 파트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영수회담 한 번 하는데 2년 반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비판하지만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안 만나주잖아요. 입 밖으로 꺼내잖아요. 범죄 피의자 만나면 안 된다고. 그걸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계엄을 어떻게 재판관들이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기저에는 당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이나 선거보다는 어쨌든 벌써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지금 막 헌법재판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대통령을 지킨다고 한 다음에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당권을 잡아서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그럼 없죠. 대선은 포기한 건가요? 아니 뭐 어떻게 해요? 계엄정당에서 계엄정당 어떻게 이깁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만 자유한국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대선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9대0, 10대0 콜드게임 이야기하고 있나요? 말이 안 네. 되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복귀해서 뭐 국민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까요? 안 어떻게 하겠죠. 보세요? 네, 안 하겠죠. 네. 뭐 계속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난 뒤에도 안 할까요? 바로 안 할 거예요. 바로는 안 한다. 네, 저는 바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조금 그래도 버틸 거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 쪽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헌재에 갈 일이 굉장히 많을 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은 지금 공직선거법 이거 위헌이다. 위헌 법률 뭐 심판 이거 이제 제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등등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를 조금 본인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한덕수가 어디까지 이제 그거를 주도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한덕수를 먼저 탄핵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거든요. 민주당이 한덕수를 지금 탄핵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자때 또 뭐 최상목 부총리도 아직 탄핵안을 거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한덕수 최상목, 한덕수 최상목, 한덕수 최상목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이게 무슨 경고용 뭐 탄핵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윤석열 파면이 이제 8명 8인 체제에서 이제 파면이 되고 그 이후에는 탄핵을 해볼 만하다, 한덕수를.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가 됐든 이게 지금 너무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심하다는 게 방식이 뭐가 심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도 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본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 이유가 하루 만에 뭐가 됐든 네. 선출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됐느냐. 이진숙도 그래서 뽑은 지 하루 만에 방송 자격 좀 해야지 딱 이렇게 하니까 바로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충분한 수기의 시간이 있었다. 기간이 주어지고 윤석열까지 파면됐는데도 마은혁을 임명 안 해? 그러면은 저는 이거 인용될 수도 있다. 네, 탄핵이. 그때는 또다시 탄핵을 하면 인용될 수 있다. 탄핵을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좀 자제해라 제발. 지금은 민주당 아니다. 정신 좀 차려라 제발. 그만 좀 해. 탄핵 좀. 힘들어 죽겠어 지금 국민들.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민주당 비판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우리 당에 주시는 힘을 제대로 절제선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긴 최고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탄핵, 뭐 최상목 뭐 부총리나 아니면 한덕수 또 탄핵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과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지.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못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른바 좌익 판사라고 하면서 경향성을 문제 삼아가지고 안 하고 있죠. 네. 대통령 탄핵 인용될까봐 안 하는 이유이고, 민주당이 지금 임명을 하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빨리 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두 주장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물론 변론이 종결됐지만 재판관 평의에서 쟁점 하나 더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됐지만 변론을 재개를 할 거냐, 갱신할 거냐, 변론 갱신 안 하더라도 탄핵 선고에서 해당 재판관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직접 심리주의에 따라서 이 사람을 참여시킬 거냐 말 거냐라는 정말 큰 쟁점을 던지는 건데 왜 여기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무리하게 이야기할까 민주당이. 전 그 속내에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불소추 특권 논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를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재판관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한다라는 네. 그런 속내가 있어가지고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면서도 탄핵 선고를 빨리 촉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두 주장은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줄탄핵 같은 경우도 지금 심우정 총장까지 지금 하거나 최상목 대행 하거나 만약에 한덕수 총리까지 또 하면 33번째일 거예요. 네. 3명을 더하면. 네. 33번의 탄핵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30번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돼. 29번인가요?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네. 발의가 30번이고 아, 그렇죠. 발의가 30번. 예, 국회를 통과한 거는 29번. 29번이 아니라 13번. 아, 13번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시도가 30번, 알겠습니다. 네. 제출이 13번, 네. 뭐 이럴 텐데 1988년 이후에 역대 정권에서 했었던 모든 탄핵 시도 횟수가 36번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최소를 13번으로 잡아도 3분의 1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탄핵하고 싶어도 일단 참아라. 여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다. 두 분 네. 다.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 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언제 나오든지 간에 인용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될 거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 라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원래 다른 방송에서 3월 28일을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예, 수요일 날 공제가 나와줘야 금요일 날 나오는 건데 목요일 날 일반 사건 처리가 있으니까 연 이틀 동안 선고하는 관례는 거의 없습니다. 95년에 한 번 있는데 대부분 여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아까 제가 전제했었던 김복형 재판 같은 분들의 어떤 센 이견, 센 주장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만약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안 날 수도 있어요. 4월 18일 임기가 끝나죠. 네, 그래서 임기 끝나버리고 다시 한번 재판관 충원해야 될 때 네. 그때 충원 이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의 이 결정문을 보니까 네. 이 양쯔강 사이 이 너비는 수습할 정도가 아니다. 김복형 재판관과 네, 정대건 저희가 지금 재판관 넉넉고 사이에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와, 네. 이른바 일찍 이번 주 선고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이번 주는 듭니다. 불가능하고 네. 늦어지면 4월 18일 이후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4월까지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뭐 얘기를 했고 다른 방송에서 한 40%의 확률로 4월 갈 것 같고 네. 3월 중에 한 60%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분위기로는 4월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달에 날 가능성보다. 네. 일단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어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뭐 여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쭉 있고 그래서 보궐선거 전에 또 할까 뭐 특별히 관련이 없기는 한데 네. 또 그런 것도 약간 피하잖아요. 그러면 하더라도 다음 주에 목금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네. 저는 3월 둘째 주까지도 보고 있고 진짜 4월 둘째 주요? 네, 4월 둘째 주. 네. 이게 저는 이제 이재명 20연개설을 제가 처음 이제 좀 아하.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2심 선고 이후에 하려고 한 거였다? 그냥 이건가요? 2심을 선고 이후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 2심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아예 기간을 쫙 벌리려고 한다. 서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네. 그냥 대법원 선고까지 보겠다라는 건가? 약간 이 대선 정도.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측의 그러니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은 2023년에 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2심에서 대법원 넘어가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 네. 기간 대법원 선고 보통 날까지 3개월이라고 기간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73.2일이에요. 3개월이 채 안 되는군요. 2달 반. 네. 그냥 2달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2달 네. 반. 그러면은 이재명 2심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하고 붙으면은 대선 전에 6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나요. 일반적으로. 안 나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2심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윤석열 거를 더 뒤로 미루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2주에서 한 달 정도 뒤로 밀어버리면은 대선 전에 이재명 2심이 그러니까 삼심이? 이거는 3심이 대법원이 네. 아 맞아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2심이 네. 유죄 나는 거를 전제로. 근데 네. 그거는 뭐 헌법재판관도 모르죠. 보수진영이 모르죠. 근데 일단 유죄 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재명을 대선에서 이제 제낄 수가 있겠구나라는 아니, 근데 거를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판단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를 이를테면은 이거는 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런 네. 얘기가 돌 때 이쯤 되니까 이제 그거를 그리고 이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정파성들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윤석열 거를 기각해 줄 수는 없어요. 네. 그 사람들도 보기에는 말이 안 되거든. 이거를 기각. 근데 인용은 인용인데. 해줄 수 있는 거는 기간을 선고를 늘리는 늦춰주는 거. 거야.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선고를 늦춰주는 거야. 그러면은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늦추는 방법은 제가 헌재 물어보니까 100만 가지 정도 된대요. 그래요? 원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명이 평의가 끝나야지 판결이 넘어가잖아요. 나 이거 평의 동의 안 되는데? 라고 한 명이 그렇게 시간 끌면은 그냥 네. 계속 가는 방법이 없군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네. 결과는 콘클라베가 아니지만은 과정의 평의 과정은 일종의 콘클라베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김복형인지 조한창인지 정혜씨 모르겠으나 네. 절차 문제를 가지고 증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한두 명- 일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한두 늘어질 수 명만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판결로 강제로 이제 문영배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이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기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라서 네. 빨리 기각시킬 것이냐 아니면 좀 늦춰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보는 시점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인용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네가 지금 선고하려고 하면은 내가 너 기각할 거야.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네, 근데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니까 네. 충분히 이거는 제 계속 얘기하면 제 추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 판단을 하는 데도 아닐 뿐더러 지금 국민들이 양분돼가지고 언제 선고하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제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음모론을 하나 또 얹고 싶네요. 어떤 음모론인가요? 이재명 대표 최저에서 추천한 재판관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 추천했었던 재판관, 네. 내지는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이 추천했었던 재판관.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과 직접적으로 추천되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지금 한 분 계신 거 아닌가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소수 중에 완전 소수죠. 정계선 네. 그- 최근에 임명되신. 그렇죠. 정계선 재판관이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재판관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줄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보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나와야 된다라는 등 이런 선고 서로 신경 의견만 없이 다를 뿐이다. 의견 다르고 네. 그냥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이걸 아니 생각을 해보면 평의에서 자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재명 선고 이후에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재판관들이 그런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런 정보가 당장 흘러나올 겁니다. 헌법재판 연구관들도 그걸 들을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들을 각 재판관들이 질 이유가 없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재명 2심을 보고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암묵적. 그걸 전형하고. 증거 채택을 하는데 왜 이거는 나는 뭐 이 증거는 예를 들면은 홍장원의 메모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누군가 채택하려고 했을 때 나는 이거 못 하겠는데 속내를 감추고. 아니 그거는 근데 원래 헌법재판관들은 속내를 다 감춰요. 당연히 인용인지 기각인지조차 평의 과정에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원래 평결 때는 나오죠. 그러니까 평결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근데 대충 유자 저 양반은 인용이네 기각이네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과정인 거지. 이재명의 이응도 안 나왔을 거야. 근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그거 아니면은 잘 이해가 안 예. 되는 설명이 거죠. 안 된다. 예,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네요. 빨리 나오면 제일 좋은 건데. 네, 무서워지는 이게 아니 까마득해요. 진짜 이것은 음모론일 뿐이라는 것을 아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추측? 추론을 한 네. 거고요. 진짜 무서운 얘기를 네. 진짜 들었어요. 더 무서운 얘기가 있나요? 뭐가 여기서? 추진력 뭔가요? 있으십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2년 갈 수도 있다. 임기를 설마요.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까지 무슨 임기까지?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네. 될 리도 없다라고 보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안 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6인 체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7인 이상이 돼야지만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기에 6인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저기 이진숙 때 받아주긴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안 된다. 대통령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해버린 거야. 네.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를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대통령 몫이니까요. 몫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의적까지 안 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주구장창 가는 거야. 아예 헌재가 마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근데 2명은 뭐 임명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몫이니까.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결정이었죠. 하면 탄핵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동의하는 게 아니라 네.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누구야? 최상목이야. 최상목도 이게 최상목으로 돌아간다. 무한 네. 노돌이표야 이게.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주호. 와, 이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안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누가 해주는데 아니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나간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작년만 해도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근데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계엄이 지금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는 아. 여기서 마무리를 하다. 너무 길게 했어요, 우리가. 자,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과 이제 검찰 뭐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속영장이라는 게 검찰에서 계속 반려를 하다가 4번째 만에 청구를 한 거고 이 4번째 만에 청구를 한 거를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법원 먼저 볼게요. 자,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고 그다음에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라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의 얘기였고 네, 네. 이런 상황임에도 법원이 기각한 거, 그 다음에 법원이 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풀어준 거, 이거 법원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네. 법원의 이 판단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다 판타지 같아, 판타지. 그러니까. 뉴 노멀의 시대라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나요? 나는 그러게요. 도주 우려는 뭐 모르겠어요. 어디로 증거 인멸 우려는 그러니까 있는 어디로 튀겠어, 지가. 근데 증거 인멸은 지금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에 대한 증거 인멸이든지 아니면 이 내란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 모든 판사는 아니더라도 일부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뭐 동조를 했던지 아니면은 너무 뭐 진짜 인권을 너무 챙기셔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검찰은 또 게다가 영장 실질심사하는데 가지도 않고. 안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어볼 게 있으면은 물어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 구속영장에만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작심했구나 그러니까 다 네, 이 생각이 둘 다. 들고 이게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도주 우려는 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받았던 경호처의 모 직원을 반발하니까 징계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해임 의결했다. 구속 취소된 대통령이 관저로 들어갔고 또 김성훈 처장도 내란과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 관저의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니 형사상 피고인 둘이 갖다 붙여놓으면 적어도 말을 맞출 기회는 분명히 생기는 건데 이걸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그 체포영장 어디서 발부했나요? 서부지법에서 발부했잖아요. 네, 그렇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을 저지한 경호처를 구속하는데 그 영장을 반려하고 기각하죠? 저는 이게 도무지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일단은 한겨레 권태호 기자님이 썼던 기사를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왜 자꾸 검찰이 이렇게 옹호하고 비호하고 이렇게 무리하느냐.
결국 비아폰 압수수색 했을 때 그 서버 내지는 통화 내역에 검찰의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니냐. 아하,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계엄을 꾸미고 계획하면서 하다못해 검찰한테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어떤 수사 상황을 어떤 공유받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런 서버에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경호처와 검찰이 좀 무리하게 비호하려고 반려하고 안 내주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도를 실었는데 나름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심을 거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이제 특혜 채용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립외교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8개월 일하다가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둘 다 특혜 채용이다. 둘 다 사실은 자격 조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다 합격했다. 이 얘긴데 이거 좀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네. 학위원 취업할 때 석사 학위 중이었는데 석사 학위 보유자에 대해서 채용을 한 거다. 네. 외교부 직원은 경제 관련 학위 소지자를 뽑다가 안 뽑고 갑자기 국제 정치 관련해서 공고를 열어놨는데 거기에 마침 심우정 총장의 딸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도 그 뽑았었던 사람이 지도교수라고 하는 박철희 주일대사라고 하고 말이 안 되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공고사항도 이렇게 비트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취업 비리로 여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빨리 수사해서 밝혀질 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2000년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옹호를 할 수 없었던 거는 잘못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어떤 권력자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어떤 입시의 혜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일종의 규범이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우정이 이러면 안 되지. 검찰총장이 네. 니들이 네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니들이 그렇게 난도질을 했잖아. 그러니까 검찰에서 니들. 네, 이거는 정확하게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뭐 내가 그런 말을 하지는 전화하지 않아. 뭐 조국만큼만 해라 그런 거는 너무 좀 정치적인 얘기고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꼴대로 옮긴 거예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경제학 석사 소지자를 뽑는데 갑자기 국제 정치를 뽑는다고. 그거는 심우정 딸을 위해서 꼴대로 옮긴 거죠. 네. 꼴대 옮겨.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면접을 보는데 3명 있는데 그 중에 심우정 딸이 있어. 그래서 얘를 뽑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증거도 없고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려니 하는데 인지상정은 아니고 그냥 증거가 없으니까 넘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어떤 무슨 네.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하는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거는 이거는 수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검찰은 뭐 하냐. 심우정을 쳐라 빨리. 검찰이 검찰총장을 검찰이 검찰총장 쳐야지 그러면. 그래야 지금.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니 검찰이 법무부 장관도 쳤는데 검찰총장 못 칩니까? 쳐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공수처가 뭐 수사를 하든 누가 하든 해야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PPL하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군산에서 시작해 지금은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금강수림은 육개장 및 한식으로 대박난 집입니다. 매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금강수림 전용 공장에서는 매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끓인 똑같은 퀄리티의 밀키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주문은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금강수림을 검색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100만 볼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고정 대기임. 오. 네, 제가 그 가는 방송마다 네. 저한테 와주셔서 네.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이기인 최고위원 때 슈퍼챗이 많은 그게 거구나. 아니라 네. 성남시장 이기인이야. 아이디가 성남시장 이기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제가 이기인 방송 고정 중에 가죠. 썼는데 걸렸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덧바르게 쓰셨는지. 아니에요. 다른 분이십니다. 제이드 김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풀어봅니다. 한겨레와 함께 저도 눈 부릅뜨고 있을게요. 김준일 평론가님 응원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팬도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예. 박인규님 오늘 생일인데 오늘까지 헌재 판결이 안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전혀 즐겁지 않은 생일이었네요. 얼천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트레스성 이 근육통. 자다가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빨리 파면 좀 시켜줘. 죽을 것 같아. 그러게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대로 지금 제발 죽을 것 같아 진짜. 파면만 나오면 싹 나, 나을 것이다. 싹 나, 진짜.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를 해봐야겠죠. 바로 내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심 결론이 내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어서 이번 대선에 못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내일은 2심입니다. 2심 유무죄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모르겠는데 다만 몇 개 이제 법조 쪽이나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1심 재판부에 비해서 2심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하다. 그래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감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나? 그랬죠, 아마. 네. 예. 그거보다는 감형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그거냐 그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진짜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지만은 저거 누구죠? 저기 아란 처장 이름이 김문기 처장. 네.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법으로 재단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냥 그거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도 모를 수 있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뭐 대장동의 사건에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김문기 몰랐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의 사건에 관련이 있네 없네 사람들 판단할까요? 너무 많은 뭐 그거와 뭐 유동규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근거는 그거 말고도 많았어요 사실은. 김문기를 저는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네. 그거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지 선거법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선거법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사기친 놈들 예를 들면은 학력 사기 네. 뭐 이를테면 뭐 재산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맞는 거지 오랄로 이게 말로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넣는 거는 이재명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과하고요. 일단 1심 판결 네. 자체가 좀 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과했다고 봐요. 그게 징역형 벌금 그리고 그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사실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깜짝 벌금 놀랐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1,000만 원 이하의 어느 정도 막 세게 나오더라고. 근데 징역형이 100만 나온 걸 원이야? 보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벌금형이 세게 나오더라도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일 이하의 어느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뭐 이런 구간으로 나올지 그러니까 너무 징역 좀 1년은 좀 과했다. 예,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가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결과에 어떤 따라서. 결과가 나오든 네.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핵 심판 선고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대선 플랜에 다 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심 선고 전망? 유죄가 유지가 되겠죠. 아무래도 일단 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가장 안 좋은 건 양형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동종 전력으로 과거에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전파성이 센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양형의 사유만 있지 감경의 사유가 지금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사건을 뺀다 하더라도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 내지는 벌금형으로 내려간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래요. 특히 정치인의 사례 중에서는. 특히 아주 비슷한 사례가 뭐 같은 사람은 같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허경영 씨가 네. 이병철의 뭐 양 아들이라고 했다가
2년 실형에 3년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범죄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양형 기준을 세게 지금 강화해 왔기 때문에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좀 엄하게 처벌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기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유죄가 1심처럼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갈래인데 하나는 백현동 협박 발언이고 백현동 개발이 협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그 사진 발언 마지막 세 번째는 김문기 몰랐다인데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많은 공무원들이 협박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국토부와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공문에서도 귀 씨가 적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재량을 인정해 준 거.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백현동 개발에서 이제 가장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3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정까지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알선수재 혐의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성남시가 재량껏 용도 변경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 재판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좀 빠져나갈 새가 좀 없어 보이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사진, 그 제가 사진을 공개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대로의 논리대로 하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건 골프를 내가 안 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야지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장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유권자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2심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 같은 판결을 할 거고 김문기 몰랐다. 저도 사실 기억을 재단하고 선거법으로 의율하는 거 반대인데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주관의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김문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민간 개발이었는데 민관 개발로 간 것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민관 개발이라고 한다는 것은 민간 업자한테 이익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의 문제인데 민간 업자한테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의 이사가 바로 김문기 씨였거든요. 그 말인 즉 김문기 씨는 이재명의 공약이었던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김문기 몰랐다도 유죄로 입증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재판부가 살펴볼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어쨌든 유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죄냐 유죄냐, 유죄인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다는 거고 유죄가 그렇지. 나왔을 경우에 그다음에 유죄인데 피선거권 박탈형에 준하는 유죄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해지겠죠.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내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야권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만에 하나 이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를 한 명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소속 후보. 그러니까 이게 경선에서 다시 뽑을 수는 없으니까 후보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2007년에 네. 대선 때 이명박이 이제 BBK 뭐 이런 논란으로 엄청 뭐 있었잖아요, 문제가. 네. 그러니까 이회창 그때 자유선진당이었는데 헷갈리는데 지금 당 이름이 그때 이회창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명박이 사법 리스크로 낙마할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본인이 나 출마를 한다 이런 논리를 댔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결국은 그게 밝혀지지 않았죠, 대선 전에. 그리고 대선 후에도 약간 이제 초반에 그거 수사고 없는 걸로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스가 이명박 거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별도의 이게 대법원 선고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뭐 가정인데 일단 유죄가 나왔고 네. 그 이제 그 피선거권 5년 박탈로 나왔고 네.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한 2달 반 걸려요. 근데 대법원이 작심을 하면은 2달 안쪽으로도 가능하다. 판결이. 한 달은 안 되고요. 뭐 이런 통상적으로 그 왔다 갔다 서류하는 거 이렇게 다 하면 한 달 반은 걸려요. 아무리 당겨도 네. 한 달 반은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뭐 2달 안에 해버리면은 그 선거 기간이 그러니까 30일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네. 등록을. 네. 그러면은 등록을 하고 나서 판결이 나올 후보가 수 있다. 판결이 대법원이 나오면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예 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완전 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한 명 띄워놓고 아이고. 대안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오. 그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아직.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온갖 시나리오까지 나올 정도로 복잡하고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유죄가 됐는데 당선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법원에서 3심 대법원에 선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선고를 만약에 안 하면은 이게 뭐 형사상 소추를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뭐 지금까지 불소추권 인정. 불소추권 인거를 이제 불소추권을 그러면은 모든 지금까지 재판이 다 중지되는 것이 뭐 등등등 하면은 이제 국힘에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헌재에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헌재가 또 거기에서 또 중요해지고 막 이런 게 모든 게 다 얽혀 있네요.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지금 이거 벌금 뭐 그러니까 100만 원 뭐 요것도 너무 낮다고 높여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몇 개를 지금 위헌 심판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이제 헌재로 갈 거고 뭐 네. 등등 이런 복잡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저는 2심 유죄 나와도 민주당은 동요를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표현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권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잠룡들, 김부겸 내지는 김동연 도지사가 이걸 이의 제기를 한다?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걸요. 그런데 중도의 민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이제 삼각김밥론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편의점을 갈 때 꼭 삼각김밥을 고를 때 유통기한을 보고 고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이라는 삼각김밥을 골랐어요. 근데 뭐 개헌 뭐 3년, 유통기한 3년밖에 안 되네. 뭐 내려놓고. 근데 또 이준석이라는 삼각김밥 들었는데 5년이네. 근데 이걸 만든 제조사가 개혁신당 되게 인지도가 적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삼각김밥을 들었을 때 유통기한이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불안해요. 날아갈지 몰라요. 네. 근데 원산지는 적혀 있겠죠. 메이드 인 뭐 진보 적혀 있고 뭐 찍찍 긋고 중도 보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유권자와 어떤 중도의 표심이 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선출직 후보들에게 표를 줄 것인가. 전 이 부분은 상당히 중도 민심과 국민들한테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대선 경선까지는 아무 탈 없이 그냥 갈 거다. 민주당 안에서는 동요가 없다. 다만 본선에서 국민들이 이거는 더 이상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현실화됐기 때문에 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일 이제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경원 의원 오늘 한 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종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만약에 내일 유죄가 나오면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 다 강시처럼 일어나서 대들 것이다. 이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다. 자, 이 얘기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얼마 전까지 백혜련 의원님 계란으로 맞으셨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양비론으로 제가 들릴지 몰라도 정치인들이 자중하고 자제하고 더 이상 이 성난 민심, 흥분된 군중과 집회를 땔감 주지 말고 자양분 주지 말자. 양당이 계속해서 자중하자. 겸허히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자라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내일은 사망선고일이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 이 집회에 참여했었던 사람들한테 땔감 주는 행위 저는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뭐 크게 의미를 둘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한 말은 아니에요? 예, 뭐 나경원 의원이 뭐 이런 얘기 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불법이 있었어도 위헌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탄핵 심판은 기각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거에 충격 먹었지 뭐 이재명 사망 선고일이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 레토릭 같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망 선고일이라는 게 정치적 사망의 관용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죽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 정도는 저는 뭐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나경원 입장에서는 뭐 그 생각이 드는데 뭐 결과를 봐야 되겠죠. 사망 선고가 될지 뭐 무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독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주 화수목 밤 9시 하는 거 아시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